자, 그러면 우리 총정리 할 건데 총정리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하나로 끝장을 내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전체 단원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듣다가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놓고 뭐 하시면 돼?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끝나고 영상, 본 수업 영상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나도 출제할 때 그 본 영상만 보고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7단원 인구라는 단원이죠. 네. 인구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분포. 인구의 분포. 두 번째가 인구 이동. 세 번째가 인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인구 분포에서 뭐뭐 살펴봤습니까? 우리가 인구 분포 요인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의 인구 분포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인구 이동에서는요. 인구 이동의 요인을 봤고요. 두 번째로 이동 유형을 같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세계의 인구 이동과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을 같이 살펴봤죠. 인구 문제는요. 첫 번째 용어 정리.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용어 정리를 했어요. 용어 정리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의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문제 따로 배웠니? 네. 저는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문제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까지는 어떤 인구 문제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개도국의 인구 문제. 그 2000년대 이후로는 선진국의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기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구 분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분포 요인이 있습니다. 분포 요인 첫 번째가 뭐야? 자연적. 그렇죠, 자연적. 두 번째는요? 인문적 요인이었어요. 자연적 요인에는요, 기후, 지형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인문적 요인에는 경제적인 것 또는 문화적, 환경, 그다음에 그 정치 환경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했었죠. 현대에 와서는요, 인문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또는 세계에는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분포해? 세계에는 먼저 보시면 북반구의 90% 정도 인구가 분포하죠. 네. 북반구의 90% 분포한 이유가 뭐야? 그죠, 대륙이 많아서. 그 북반구 안에서도 어디서 또 많이 분포하죠? 위도 20에서 위도 40도 그 사이, 즉 기후가 온화하고요. 평야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분포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과거에는 어디서? 그지, 남서부.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남서부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분포했고요. 상대적으로 밀집했고요. 어디에 인구가 희박했어? 북동부 지역, 즉 산지가 있는 북동부 지역에서 이제 인구가 희박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이 더 중요했는데 현대 와서는 인문적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요인에서 인문적 요인으로 이동하게끔, 이 요인이 더 중요하게끔 만들어낸 원인이 뭐야? 즉 산업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달.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 즉 자연 환경은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야 될 존재였다고 하면 산업화 이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존재로 바뀌는 거야? 자연 환경은 더 이상 우리가 순응할 필요가 없죠? 뭐 하면 돼?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중에서 몇 번 안 되는, 며칠 안 되는 지금 아무것도 틀지 않는 기간이잖아. 히터도 에어컨도. 여러분들 저번 주만 하더라도 뭐 틀었어? 에어컨. 저번 주 에어컨 틀었어요?
여러분들 춥다고 히터 틀었었잖아. 그거 한 2주 정도 있으면 5월쯤 들어가면 이제 뭐 틀어? 에어컨 틀잖아. 우리 이제 조금만 추우면 히터,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저 수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 요인 우리가 살펴봤고요. 같이 세계와 우리나라 인구 분포까지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시면 이제 인구 이동으로 갈 수 있겠죠. 인구 이동의 요인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이동 요인은 뭐가 있어? 흡인 요인과 흡인 요인 어떤 게 있어요? 끌어들이는 풍부한 일자리, 높은 임금, 쾌적한 환경, 안정된 정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인이고요. 뱉어내는 요인은 뭐야? 일자리가 없거나 임금 수준이 낮거나 정치적인 불안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뱉어내는 겁니다. 이 두 요소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하나? 그건 아니랬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 했죠. 심리적 요인이라는. 즉 봐봐. 이 학교가 지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근데 전학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전학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주의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나 미국 가서 살고 싶어. 미국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 장애, 즉 이주의 장애 요인도 있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만으로 이주를 안 합니다. 왜? 전학 갈 수 있다고 해도 안 가? 안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면. 왜냐? 친구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다양한 이런 심리적 요인도 같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에 의해서 인구를 이동하는 요인은 되지만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 심리적 요인 플러스 이주하는 장벽까지 고려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유형은 두 번째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볼게요. 이동 유형은 첫 번째 이동 범위, 두 번째 이동 동기, 세 번째 체류 기간. 일단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범위는 북내냐, 북외냐. 동기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느냐, 누군가에서 내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가게 되느냐. 체류 기간은 일시적으로 있다 오느냐, 영구적으로 거기서 사느냐. 이렇게 일단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8개 정도로 사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출장을 갑니다. 어디로? 베트남으로 보내줄 겁니다. 정말 다양해요. 아까 1교시 때는 선생님 미국 갔다 왔고요. 3교시 때는 우즈베키스탄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베트남, 베트남으로 갈 겁니다. 베트남으로 갑니다. 국외입니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외. 자발적, 강제적? 자발적. 일시적, 영구적? 일시적으로 다녀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의 꿈이 있어. 선생님 꿈이 뭐냐면 그 겨울방학 때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강릉으로 가요. 속초 강릉으로 가서 배를 탑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는 거야. 기차. 여러분 들어봤어?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약 보름 동안 달려서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는 거야. 뭐 중간에 내려서 구경도 좀 하고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럽 여행 쫙 한 다음에 뭐 타고 다시 돌아와?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약 한 달 정도 되는 일정으로 선생님이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야? 국내야 국외야? 자발적 강제적? 일시적 영구적? 일시적. 근데 모스크바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 거야. 결혼을 했어. 그래서 살아버려. 그럼 뭐야? 영구적으로 된다라는 거. 오케이? 내가 여기서 갑자기 또 살다가 광주라는 곳은 날 닮게 너무나 작아. 그릇이. 그래서 왜? 그래서 작아. 그래서 나도 이제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서울로 가. 국내야 국외야? 자발적 강제적? 일시적 영구적? 영구적이 되는 거지. 난 돌아올 생각이 없이 갔으니까.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인구 이동의 유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인구 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인구 이동. 세계의 인구 이동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계에서 인구 이동은 어떤 원인으로 가장 클까요? 일단 먼저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이동 방향부터 봅시다. 어디서 어디로 주로? 그렇죠.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원인이 뭐예요? 원인. 그죠. 경제적인 게 있었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동 유형에서 네 번째로는 이동 원인을 따질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경제적, 두 번째로는 정치적, 세 번째로는 환경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종교적도 있다 했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인구 이동은 가장 어떤 원인이 커? 경제적. 단언컨대 현대 사회의 인구 이동의 원인은 경제적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몇몇 사례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주도 있고요. 환경적인 이주도 있고요. 종교적인 이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치적인 이주 이런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네. 하고 알고리즘에 뜨길래 눌러봤더니 어디서 친숙한 사투리가 들려. 광주 사람이라고 해도 광주 살았고 났으니까 광주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친구의 국적이 한국이야? 아니요. 어디야? 가나요? 콩고 아니었습니까? 콩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콩고에서 일로 이주하게 된 원인이 난민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정치적인 이유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친구는 국내야 국외야? 국외. 자발적 강제적? 자발적. 일시 영구적? 영구적. 국외 강제 영구적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네,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종교적인 건 우리가 청교도 혁명 때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주.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은 환경난민이란 말을 좀 트렌드하게 쓴다 그랬죠. 환경,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돼서 내가 원치 않지만 떠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례 말고는 단언컨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주의 원인은 뭐라고? 경제적인 원인이 크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옵니다. 개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야? 저임금 노동력. 그렇죠. 저임금 노동력 확보. 플러스 3D 산업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3D가 뭐야? 입체만 나오지 않았어요. 봐봐, 지금 너한테 지금 어려운 문제죠? 3D. 맞아. difficult. 어려운. 그럼 지금 상황이 어때 지금? 매우 위험하죠 지금? dangerous. 마지막으로 이제 dirty까지 넣으시면 돼요. 위험하고요,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더러운 그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3D 산업. 입체 나오시면 안 돼요. 단점은 뭐야? 외화 유입. 문화적 갈등. 갈등이죠. 문화적 갈등이 선진국이 얻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적 갈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자기들을 위한 사원을 짓겠다고 해. 근데 한국인들은 무슬림이 거의 없죠. 그럼 그게 좋을까 싫을까? 보통 이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들, 또는 이제 무슬림들은 이제 할랄 푸드라고 해서 이제 이슬람식으로 허용된 음식들 또는 고기를 먹더라도 이슬람식으로 도축된 고기들만 먹어요. 그걸 우리는 할랄 푸드라고 불러요. 이 할랄 푸드를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 그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개도국이 얻는 장점은 뭐야? 외화 유입과 그다음에 실업률 감소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되겠죠.
여기서 작년에 이거를 서술형으로 냈더라고요. 장점, 단점, 장점, 단점 해가지고 서술형으로 냈더라고, 작년 문제 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기억하는 바로는 여기에서 나는 분명히 국가가 얻는 단점을 물어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국가가 얻는 단점을 물어봤는데 개인이 얻는 장점, 개인이 얻는 단점을 이야기한 친구들이 많아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얻는 개인의 장점은 뭐야? 그렇지. 표현이 달라야겠지. 돈을 버는 건 똑같아. 개인이 얻으면 소득이 증가지. 개인한테 외화의 유입 맞아?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외화 유입과 실업률 감소로 인한 경제 활성화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뭘까? 그죠. 두뇌 유출. 즉 고급 인력들이 유출된다는 거야. 미국에서 또는 선진국에서 내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출신 국가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신 국가에서 자신들이 이제 지식 노동자들이야. 기자, 교사,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도 와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장 노동. 왜냐? 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준대, 연구원 자리를 준대.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지. 즉 이런 두뇌 유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가면 뭡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이죠. 우리나라 인구 이동은 뭘로 배웠어? 시기별로 배웠죠. 시기별로. 그래서 첫 번째 일제, 두 번째 광복후,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내, 국외로 살펴보자고 했죠. 일제강점기에서 더 중요한 흐름은 뭐야? 북의 흐름이죠. 북동부 지역, 만주 등 북동부 지역으로 빠져나간 거. 광복군은 국내로 귀국, 즉 복귀하는 흐름이 강력했고요. 6.25 정년 때는 어디로? 이제 부산으로 가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60년대는요? 70년대는요? 80년대는요? 90년대는요? 2000년대 이후는요? 다 똑같아. 하나 일단 같이 모두가 포함되는 2000년도 플러스 90년대와 2000년대에 해당하는 2000년대 이후에 해당하는 역도시화. 여기서 근데 논란이 많이 있다고 했었죠. 역도시화 형태로 나타는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눈에 담아두라고 했었죠. 도시 밖으로 나가는 그 흐름이 있다라고 했어요. 형태상으로는 역도시화지만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다라고 했었죠. 선진국의 역도시화는 이제 촌락 지역, 시골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우리나라 역도시화 형태로 보이는 것은 근처에 위성도시로 빠져나가는 흐름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건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도시화라고 일단 배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촌양도에 의해서 촌락의 인구는 늘어나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어. 도시의 인구는 확 늘어났지.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거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잠깐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좀 적겠습니다. 인구의 증감이라는 게 있어. 증감이라는 거는 증가하고 감소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구의 증감은 첫 번째 방법, 자연적 증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증감이 있어요. 자연적 증감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야. 뭘로 이루어질까? 출산과 사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인 증감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인구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전입과
전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저거 체크하시고 넘어오시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00년도에 의해서 어떤 증감이 일어난 거야? 사회적인 증감으로 인해서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역도시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도시화가 일어났으면 도시의 인구는 줄어들었을까, 늘어났을까? 역도시화가 일어나면 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2000년도와 같이 일어나는 거야. 즉 계속 도시로 밀어들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실제 도시 인구가 별로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촌락의 인구 늘어났을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시골로 안 가. 어디로 가? 주변 도시로 가. 즉 큰 도시에서 주변의 작은 도시로 가기 때문에 촌락의 인구도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광주에서 역도시화 현상이 크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주변 봐보십시오. 장성, 나주, 화순, 담양 인구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장성 인구가 신창동 인구보다 별로 비빌만해요. 수안지구 인구보다 적습니다. 수안지구 인구. 담양, 장성 합쳐도 수안지구 인구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촌락 인구는 높지 않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한 흐름은 아니지만 6.25 전쟁 60년대 이럴 때 60년대 70년대 국외로 나가는 파독 광부라든지 중동 노동자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때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온 흐름이 보이죠. 어떤 흐름? 어떤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 인구 문제. 인구 문제가 있겠죠. 일단 인구 문제에서는 용어 정리를 우리가 몇 개 했어요. 그 용어 정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했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들 먼저. 일단 성비. 성비가 뭐야? 그렇죠. 이거를 기준을 확실히 해야죠.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야. 대체로 한 사회에서 여성 성비가 높게 나타날 때는 어느 시기? 그 나이대에서. 그 여초라고 불러요. 여자가 많은 걸 여초, 남자가 많은 걸 남초라고 부르는데 이 여초 현상이 두드러진 나이대가 있죠. 너희들이 나보다 몇 년은 더 살아? 7년만 더 안 살라고요? 여러분들 친구보다 평균 7년 정도 더 사시고 나보다 한 20년 더 사셔. 먼저 가서 기다릴게. 알았지? 내가 뭐 자리 깔아놓을게. 알겠죠? 그래서 여초는 이제 노인층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 성비는 몇이야? 그지? 105 정도 됩니다. 103에서 107. 우리 105라고 알고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자연 성비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부양비 한번 개념 볼게요. 부양비는 우리가 인구 구조를 세 개로 나눠서 보죠. 첫 번째, 소년층. 두 번째, 장년층. 세 번째, 노년층. 그래서 유소년층은 A, 청장년층을 B, 노년층을 C라고 하면 청장년이 유소년을 부양하는 것을 유소년 부양비. 그 다음에 노년층을 부양하는 걸 노년 부양비. 이 둘을 합친 걸 총 부양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B분의 A, 노년 부양비는 B분의 C, 총 부양비는 B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인구 피라미드 같은 거 보고 또는 인구 구성 표 같은 거를 선생님이 드리면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내가 본 수업 시간에 안 했지? 영상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8분짜리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균 연령과 이제 본 수업 시 안 했지만 중위 연령이라는 걸 여러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있고요. 중위 연령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과 중위 연령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평균 연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평균 낼 때
1살부터 10살까지 있으면 평균 나이는 5.5세입니다. 근데 중위연령은 앞에서부터 쫄쫄쫄쫄쫄쫄 세가지고 그 10명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우리 이 반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중위연령을 따진다고 하면 1월생이 몇 명, 2월생이 몇 명 하고 쭉 하고 중간에 있는 13번, 14번 정도의 친구가 중2 생일이 되겠죠. 뭐 그게 5월이 될 수 있고 6월이 될 수 있고 7월 될 수 있고 7월에 가깝다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학생의 생일이 뒤쪽에 몰려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월, 3월에 중위연령이 된다는 것은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초창기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40살이 좀 넘어요. 40살이 좀 넘습니다. 그만큼 큰 노인 인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고령화 지수, 노령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고령 사회가 있고요. 세 번째로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고령화는 몇 프로? 7%. 고령은 14%. 초고령은 20%. 이 기준 잘 머릿속에 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정도 개념 정리하고요. 이 추가되는 개념들, 또 서로 엇갈려 있는 개념들도 여러분들 본 수업 시간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의 인구 문제로 갑니다. 우리가 인문적으로 세계를 나눌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어디랑 어디?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죠. 그래서 세계 인구 문제도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개도국, 그래서 두 번째 선진국. 개도국의 인구 문제 첫 번째 기아와 빈곤. 두 번째 도시 문제가 있었죠. 세 번째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있었고요.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첫 번째 저출산, 두 번째 고령화가 있었죠. 기아와 빈곤은 왜 나타난다 했지? 그렇지. 인구 성장 속도가 어떤 것보다 빨라버려?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아와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고요. 기아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농업의 기계화, 두 번째 산업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도시 문제는요, 도시로 갑자기 사람들이 확 늘어나가지고 생긴 겁니다. 도시에서 어떤 인구 증감이 늘어나는 거야? 도시에서 애들이 막 도시 사람들이 12명씩 나와버려? 시골 사람들 둘씩 나왔는데 도시는 막 20명씩 나와버려? 뭐가 늘어나는 거야? 사회적 증감, 즉 전입이 늘어나는 거죠. 이촌양도입니다. 이촌양도. 그래서 시골에서 그만 좀 와라. 촐락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성비 불균형은 남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뭐냐? 남아 선호 사상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저출산의 원인, 고령화의 원인 똑같이 어찌 보면 둘 다 원인이 뭐야? 아이를 안 낳잖아.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야? 첫 번째로 여성의 사회 진출,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물론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말고도 수두룩 빡빡합니다. 현실 반영을 하면. 이제 대체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고령화는 노령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도 요거 때문에 요거를 같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뗄래야 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거 좀 지우고 우리 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가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뭐야? 사막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출산율. 이것과 함께 이거 뭐라 불러? 총인구. 여기서 포인트로 둬야 될 부분이 요 A 부분, 요 B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사망률 가리고요, 출산율 가리고요, 총인구 가리고요, A, B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A 떨어진 이유가 뭐야? 사망률이 떨어진 이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요.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뭐야? 여성의 사회 진출,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A, B, C, A, B,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A, B 모두 다 가리고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사망률이고 출산율이고 총인구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망률이 먼저 떨어져, 출산율이 먼저 떨어져? 사망률이 먼저 떨어지고 그 뒤로 출산율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4개의 단계로 나누죠.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죽는 다산, 다사. 많이 태어나지만 사망이 줄어드는 다산, 감사. 많이 태어나던 게 줄어들고요. 사망률은 완전히 줄어들었을 때가 감산, 소사. 모두 다 적어. 소산, 소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해서 저위 정체기. 이때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해서 고위 정체기라는 말을 씁니다. 알아두셔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몇 단계? 2, 3단계. 선진국은 4단계에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요 그래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혹시 질문?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수업 끝.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입니다. 그것도 시기별로. 그래서 첫 번째로는 1960년대, 두 번째 1970년대, 세 번째 1980년대, 네 번째 1990년대, 다섯 번째 2000년대 이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할 때 우리가 인구 정책 플러스 가치 표 또는 포스터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었죠. 60년대 때는 인구 장려야, 억제야? 네. 그죠? 출산 억제 정책. 90년대, 70년대는요? 똑같이 억제. 80년대는요? 억제. 거기다가 하나 더 들어오죠. 그죠? 남아 선호 멈춰. 90년대는 남아 선호만 멈춰. 2000년대 이후는요? 이제 A 좀 낳아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출산 장려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평균 합계 출산율로 보면 이 당시에 출산율이 6 정도 되고요. 이 당시에 4, 이 당시에 2.1 밑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2.1을 포인트로 두는 이유가 있죠. 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한 출산율. 그걸 뭐라 불러 우리가? 이 인구가 그대로 리플레이스, 대체되기 위한 출산율. 대체 출산율이라고 부릅니다. 2.1명. 그러고 나서 이때 당시 2.1로 떨어지고요. 이때 당시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90년대.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1점대에다가 최근에는 0.78도 깨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60년대에는 이제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 거를 모면한다. 이런 표가 있고요. 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제대로 키우자. 그다음 80년대는요.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도 많다. 80년대에는 와서는요. 이제 90년대 와서는 선생님
남자 짝꿍만 있나요? 그죠? 엄마 그 아들 바람 뭐 부모 세대 자식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정말 당황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뭐 해주냐고? 여자친구 시켜줍니까? 이런 거 90년대. 90년대 때 남아선호가 확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이때 80년대부터 90년대 출산율이 확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이왕 낳을 거 뭐 낳고 싶은 거야?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남아선호가 확 올라가고요. 출산 장려 정책은 아이들 좀 낳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포스터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수업 끝!